네, 우리 신약 18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페이지 책 225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헬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나서 두 나라로 갈리고 그리고 두 나라가 이제 핵심이 되었던 그런 헬라 문화의 전성시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가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1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번 헬라 제국의 출현으로 문화와 철학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치게 되었으며 특별히 헬라 문화가 꽃을 피운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의 출현은 온 세계를 헬라의 문화와 철학의 영향 아래 놓는 걸 원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미개한 많은 사람들이 개화되고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지방도 예외는 아니었죠. 대표적으로 헬라 문화가 꽃을 피운 곳은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대단히 크게 헬라 문화로 번성했던 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의 특징이 6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걸 책을 보면서 특징을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건축 양식. 그래서 헬라 그러면 건축 이게 이제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면 헬라의 건축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회당 같은 건축물은 헬라 문화의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이고 그 양식, 그 디자인이나 이런 그 양식이 대단히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두 번째 헬라 문화의 특징 그러면 스포츠의 발생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찍부터 곳곳에 체육관이 있었고 그곳에서 전쟁에 필요한 무술을 연마했다. 이것이 나중에는 근대 올림픽 종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독특하게도 헬라는 이 생각, 그러니까 사상과 이 행동이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문화, 동양 문화는 이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는 서양에서는 그래서 무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전쟁에 쓰게 되는 어떤 그런 칼, 창 이런 거가 다 전쟁에 필요한 무술이잖아요. 근데 동양은 이 무술을 다 도라고 해요. 도, 유도, 검도, 태권도, 도라고 얘기해요. 도.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단순한 검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그 병력들이 훈련하는 그런 전술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니고 거기에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검도 배울 때 되게 엄격하잖아요. 태권도 배울 때 예의부터 배워요. 예의. 그리고 정신을 배웁니다. 정신. 태권도에는 태권도의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는 그래도 어떤 동양적인 어떤 성향에 더 가까운데 동양 사람들은
정신과 무술을 하나의 개념으로 봤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참 특이한 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완벽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 맞는데 히브리적인 사고를 하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영혼과 육이 붙어 있는 이건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다. 그러니까 정신과 무술은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뭐 이게 단순히 학문 그리고 스포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의술도 보면은 헬라의 의술은 다 이 서양 의술이 헬라에서 온 겁니다. 근데 서양 의술을 보면 다 전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나눠요. 뭐 산부인과부터 해가지고 뭐 외과, 내과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외과는 뭐 뼈에 대한 뭐 내용이 뼈도 뭐 어느 쪽 뼈냐, 예? 그리고 내과도 전문의가 다르잖아요. 심장, 뭐 혹은 뭐 콩팥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나누어서 세퍼레이트 하는데 동양의학은 통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봐요. 하나로. 그래서 통합으로 보니까 한의사가 진맥으로 맥을 잡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흐리대. 그렇죠? 뭐 그래서 침 맞으면 돼. 침 맞으면. 한약 먹으면 되고 뜸 뜨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다 통합을 해서 합니다. 뭐 따로 뭐 특별한 분과가 없어요. 산부인과도 한의사가 하고 뭐 내과, 외과 다 한의사가 다 보십니다. 그래서 서양은 되게 이렇게 분리시키고 전문화시켰는데 동양은 되게 이렇게 통합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보면은 스포츠와 정신을 나누어서 스포츠는 운동 경기로 그리고 스포츠로 승화시켰고 또 하나는 정신은 철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헬라는 좀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왜 야고보서와 다른 관점에서 자꾸 사도 바울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대형 극장을 세워서 공연 문화를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중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뭐냐? 대중 문화를 만들어내는 요소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을 한 이유가 로마가 큰 제국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의 어떠한 로마 그리고 로마 전체를 움직여가는 하나의 힘.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소그룹 운동을 하는 교회보다는 대그룹 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다시 얘기해서 막 예배나 집회 뭐 이런 게 막 그 뜨거운 교회가 하나가 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원로원 회의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와 학문의 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토론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 이게 이제 개개인을 인정하고 전문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종교라는 틀 속에 고정시키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어떤 사유화하는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유로워졌고 토론하는 문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학문적인 사고를 통해 의식 수준이
자꾸 높아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이게 긍정적인 건 의식 수준인데 부정적인 건 자기 자아가 자기 주장이 상당히 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로 갈수록 헬라 문화권으로 점점점 바뀔수록 이러한 내용들은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예. 다섯 번째는 헬라 문화는 고급스럽고 앞서가는 문화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니까 헬라의 의상, 언어를 따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케이팝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 중에는 이 헤어스타일도 아이돌처럼 해달라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네. 그래서 여러분 격식이 높은 선진 문화라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대단히 그 마음이 열려 있고 그리고 수용성이 좋아요.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헬라 문화는 뭔가 대단히 고급스럽다 이런 인식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헬라 문화, 정신적으로 축을 이룬 헬라 철학은 지금도 그 영향력이 대단하죠. 예. 서양 세계의 정신 세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영향을 가장 크게 줬던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제 사람들이 다 헬라 문화 속에서 나온 생각들이고 철학의 내용, 뿌리를 이루고 있죠.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학파에 소속이 되었느냐가 내가 학문하는 사람이고 뭔가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어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공부했으며 어느 학파에 소속이 되었느냐가 대단히 또 큰 프라우드. 이게 이제 마치 오늘날의 내용으로 보면 나 어디 학교 나왔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헬라 문화로 조성된 분위기는 무엇이며 그것 때문에 얻게 된 유익은 무엇입니까? 헬라 문화는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인정해주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떠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 개개인의 생각이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이라는 편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 전달한 사람이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유능한 기술을 세워서 헬라 문화라는 이 말을 태워가지고 세계의 소식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한 발판을 하나하나 만들며 메시아가 오실 때를 준비한 것이지. 그래서 헬라 문화라는 말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편지 그리고 그걸 이제 전달할 기수. 9번 신구약 중간 시대를 침묵기 혹은 암흑기로 보지 말고 어떤 기간으로 봐야 합니까? 사실은 침묵기, 암흑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의 편지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상황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모든 기초를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를 침묵기, 암흑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준비기, 준비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시대의 변화표.
이걸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두시면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그려보시라고 넣어드렸는데 그려보셨죠? 처음에 이게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는 애굽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다. 그 다음이 아수르. 아수르가 애굽의 패권을 뺏어오지요. 그리고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 정확히 얘기하면 신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라는 연합국가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메데바사의 연합국가를 바사 왕인 고레스가 통합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왕이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냐 하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렸어요. 이게 세계 전쟁사에도 나오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치고 들어가면서 그 페르시아의 본토까지 짧은 시간 안에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페르시아는 그 나라 고유 문화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줬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아예 그 사람이 그대로 통치하게 해줬어요. 뭐만 받아들이면? 헬라 문화만 받아들이면. 그렇죠? 그러면 네가 다스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알렉산더 대왕의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회유를 할 때 페르시아에 붙는 게 낫겠어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붙는 게 낫겠어요? 내 앞까지 쳐들어왔어. 우리 편에 서라. 회유를 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착착착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까지 바로 진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본토까지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전술이 뭐냐면 회유 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빨리 왕이 됐는데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죽지요. 말라리아인가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나라로 셀레우코스, 그 다음에 프톨레미, 셀레우코스, 프톨레미 이 두 나라로 원래는 네 나라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과 관련해서는 이 두 나라를 저희가 중심으로 보는데 이 두 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를 다시 통합시킨 왕이 누구죠?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여러분 그 대격변 시기에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이렇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카르타고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나라에 한니발이라고 로마를 유일하게 본토까지 친 사람이에요. 한니발이 정말 그 한 일을 벌렸어. 한니발 이 사람이 누구를 연구했냐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로마를 치러 올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지역으로 왔어요. 스페인으로 돌아서 알프스를 넘었어요. 그래서 1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었을 때 남은 병력이 3만에서 2만 정도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 한니발이 치고 들어갈 때 똑같이 했어요. 누구랑? 알렉산더 대왕. 회유 정책을 했어요. 그런데 회유 정책을 했는데 회유가 잘 안 돼. 왜 회유가 안 되냐면 로마는 알렉산더 대왕과 같진 않지만 로마는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로마로 합병되는 순간부터 로마는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사실은 미국도 여러분 단시간, 역사의 짧은 단시간 내에 세계를 이렇게 패권을 주도하는 나라로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내용이 일단 미국으로 흡수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럽은 전쟁 중이었고 안전한 곳은 어디다? 아메리카. 미국으로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으로 안전하게 이제 사업 비즈니스 할 사람들이 막 그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학문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돈이 있어야 대학도 되는 건데 대학에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학문하는 사람들이 학문을 하려면 평안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미국으로 오는데 미국은 들어오기만 하면 들어올 때 시민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들어오면 영주권을 주셨어. 아, 몰랐어요? 그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이 되게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미국도 새로운 어떠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려면 사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열어야 된다 이러고 공화당 쪽에서는 아니다, 닫아야 된다. 이제 순수 신앙을 지켜가기가 힘들다. 뭐 거기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주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니발이 회유 정책을 하려고 해도 이미 로마로부터 굳건한 지원과 그리고 직위와 그리고 그러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그 로마 연합국가가 배반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까지, 그런 제도들 하나하나가 다 뭐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11번 안티오쿠스 1세와 유대인 정책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1세 유대인들을 향해 대단히 호의적인 태도를 처음에 보이고 다스렸지요. 세금도 감면을 해줬어요. 그러면 일단 백성들은 세금이 감면되면 살기가 좋죠. 예. 그리고 또 포로들을 석방해주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허용해줬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세금도 면제해 주니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크게 이제 초기에는 지지를 받고 그다지 뭐예요? 반란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12번 안티오쿠스 4세. 그러나 이제 안티오쿠스 4세로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유대인의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4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투에서 어떻게 됐죠? 이제 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는데 자기 돈 내겠어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속국들에게 더 조공을 많이 받아서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걸 덜 먹으면서 속국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짜내는 거죠. 정말 피를 짜내듯이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애굽에서 새롭게 힘을 키웠던 프톨레미 6세가 나날이 위협을 해오고 불안감을 느낀 안티오쿠스 4세가 헬라 종교를 총동원해서 그래서 어쨌든 나라를 하나로 통합을 하려니까 무엇이? 그러면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
결국은 종교 통합을 통해서 정신을 하나로 묶는다. 13번 안티오쿠스 4세가 BC 167년에 행한 악행은 무엇이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의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 예식을 폐지시켰어요. 우리 창시 계명 이런 거 하고 또 기독교 탄압을 위해서 신사 참배 이런 걸 한 것처럼 여러분 할례 예식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예식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증표가 뭐냐? 할례예요, 할례.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못 지키게 했어.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건 율법을 매주 어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괴로웠겠냐. 심지어 왕의 생일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25일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가지고요. 제단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모질게 고문하고 산채로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 또 혹은 반란을 꾀하는 사람들, 그런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참혹하게 아주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14번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를 둘러싸고 나타난 양극화 현상.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어떤 강력한 내용이 쓰면 그것 때문에 둘로 쫙 갈라져요. 자, 15번 양극화가 일어났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건설 과정과 수전절의 유래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를 좋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정책,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에는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고 막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강력하게 반기를 든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가운데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진 이유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러한 정책에 반발해서 그럼 마카비 가문이 일어납니다. 지도부로 일어나요. 마카비 가문이 여러분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주도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마카비 가문은 제사장 가문인데 이 사람들이 주도하여서 반기를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벌여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예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바로 어떻게 했냐면 그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고쳤다. 그래서 수전이라는 말인데 수전이라는 말이 깨끗할 수예요. 씻을 수. 세수하다 그러잖아요. 세수. 예. 그래서 수전절은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만든 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의 탄압 정책에 마카비 가문이 독립을 이루어내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건립되면서 성전을 다시 정화한 작업으로 이제 세워지고 기념되어진 절기가 수전절이다.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고 가시면 돼요. 자, 16번.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하시딤인데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독립운동 정신을 계속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속 이어받은 사람들. 그래서 마카비 독립운동이 시작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안티오쿠스 4세의 탄압 정책에 반기를 든 거지요. 또 우리가 이걸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유대 전통과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있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진보, 보수 중에 어디죠? 네, 보수예요. 그럼 어떤 나라가 되었든 진보와 보수가 있다. 그런데
하시딤은 어느 쪽에 가깝냐? 예, 보수 쪽에 가까운. 그래서 보수의 입장이다. 전통과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게 나중에 이제 둘로 나누어져서 영향을 미치는데, 종교적인 내용으로는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철저하게 유대인 전통과 유대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고 그렇게 또 강조했던, 또 하나는 개인의 경건을,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그러한 어떤 문화나 이러한 것보다는 어떤 신앙에 더 포커스를 둬서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적인 것까지도, 그래서 금욕주의를 표방했던,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석청 꿀이죠. 그리고 털옷만 입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옷도 많지 않고 사막에서 지냈고 꿀 먹고, 그래서 대단히 어떤 금욕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 사람이 아니냐, 에세네파라고 학자들이 그 지역을 연구하고 또 고고학자들이 탐사하다가 그 지역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래서 따로 모여서 굴에 살거나 이렇게 어떤 외딴 곳에 사는, 사막 지역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순수하게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그러면서 신앙의 고유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미시하고 많이 비슷해요. 아미시. 자, 17번 마카비 가문이 통치하면서 변화된 정치와 사회적인 분위기. 마카비 가문으로 인해 가지고 하스모니안 왕조 그리고 유다가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 통치하면서 이루어진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정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왕이 됐으니까 신정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더 유대적인 전통을 강조하는, 강화하는, 그리고 철저히 율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번 안티파터 2세와 헤롯 가문이 유다를 지배하게 된 상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약 10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할키누스 2세 치하 때 2인자였던 안티파터가 이두메를 중심으로 에돔 지역을 이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파터는 세계 정세의 변화를 감지하고 당시 새로운 패권을 잡았던 로마에 붙어요. 그래서 안티파터 2세와 그의 두 아들인 파사엘루스 또 헤롯은 로마로부터 유다 전체를 다스리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헤롯에 관하여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헤롯은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유대인을 다스린다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의식이 강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측면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유대인 전체를 어떻게 좀 그래도 묶어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 뭐다? 성전 짓는 일이에요. 성전.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 원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해주면 얘네들이 호의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떡 주는 거죠. 떡.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잠잠해져. 대헤롯은 이러한 통치의 위기를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는 걸로 무마했고요. 대헤롯 이전에 별로 볼 것이 없을 정도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렇게 뚜렷할 만한 건축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대헤롯이 이런 어떤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건축, 그리고 로마와 같이 하는 거, 이런 거를 대단히 동경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에 힘을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건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대헤롯이 유대인 땅에 그냥 뭐 아무런 어떤 볼거리 없는, 건축물로는 볼거리가 하나 없는 유대인 땅에 그나마 고대 유적을 만들어낸 사람이 대헤롯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헤롯은 성경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으로도 소개가 되지요. 자, 대헤롯 가문, 그 헤롯 가문 보면 헤롯 대왕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자녀들, 특히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리고 빌립 2세, 그리고 빌립 1세로 이제 내려오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빌립의 아내가 누구였죠? 헤로디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계의 그 내용들을 좀 보시고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잠깐 봤고요. 20번, 대헤롯의 아들들이 유다 지역을 어떻게 분할해서 다스립니까? 분할해서 다스렸다 그래서 분봉왕 이렇게 했어요. 분봉왕. 예.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과 아켈라오는 아버지 대헤롯의 유언대로 각각 유다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어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 요단 동편 베레아, 빌립은 갈릴리 동북쪽 다스리고 아켈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분봉왕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분봉왕은 아켈라오는 좀 큰 땅을 다스린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개념이고 나머지 두 사람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은 좀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한 영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지역 자치에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지사, 그러죠? 도지사도 그 도의 왕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도민이 뽑은 거니까. 자치로 하면. 그런데 작은 분봉왕이냐, 큰 분봉왕이냐,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다. 22번,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에 관해서 적어보세요. 여러분, 아켈라오는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예수님께서 대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올라왔는데 누가 왕이 됐다?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 땅으로 다시 못 들어가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피해가요. 그러니까 아켈라오는 약간 대헤롯과 비슷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모님들도 피했죠. 예. 또 다른 대헤롯의 아들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지요. 빌립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세운 사람이에요. 건축한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이름 합쳐져 있죠. 두 이름을 합쳤어요. 가이사 누구죠? 가이사는 시저를 얘기하죠. 빌립보는 자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두 이름을 합쳐서 도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갈릴리 북동부 지역의 데가볼리 지역을 다스린 빌립은 로마 건축 양식을 동경했고요. 특별히 가이사에 대한 충성이 대단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몬산이 여러분 동북쪽에 있어요. 동북쪽. 동쪽이면서 북쪽. 한 45도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아름다운 지역의 도시를 건설해서 거기가 휴양지라고 그래요. 휴양지. 네. 가이사랴 빌립보. 24번 헤롯 안티파스. 예. 이 헤롯 안티파스는 여러분 헤롯 안티파터는 아버지. 예. 그렇죠? 그래 안티파스는 그 후손 중에 한 사람. 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인데
헤롯 안티파스라고 얘기하죠.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 형제의 아내인 누구요? 헤로디아와 결혼해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우. 이렇게 짐승 이름 들어가는 건 약간 욕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해요. 어떤 학자들은 뭐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짐승 들어가는 건 일단 뭐예요? 이 개 뭐 이런 거. 네? 막 이 강아지 같은 뭐 이런 거. 이런 거. 예수님 그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기도 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늘 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두려워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헤롯 아그리빠는 대헤롯의 아내인 미리암네 1세가 낳은 아리스도불의 아들인데 야고보를 칼로 죽일 만큼 잔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12제자 중에.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12장에 충이 먹어서 죽은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즉 아그리빠 1세. 사도행전 그래서 12장에 나와 충으로 죽은 사람. 아그리빠 또 2세는 AD 55년경에 갈릴리와 데가볼리 그리고 베레아 지역까지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지요. 자, 넘어가서 26번. 로마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정책. 로마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정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민 정책이에요. 이민자들에게 바로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으로 나라 백성으로 삼았어요. 수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죠. 받아줬으니까. 네?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을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죽을 뻔했는데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비즈니스도 열심히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거죠. 타민족도 그 지위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로마의 시민권으로 주었습니다. 받아주었어요. 인재들이 그래서 로마에 많이 유입이 되었고 동화될 수 있었고 미국이 초기에 이민자들에게 쉽게 시민권을 발급해주는 정책을 펴서 많은 외국 인재들이 미국 안으로 유입된 거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자, 로마를 한번 보죠. 여러분, 로마가 아시다시피 유럽 전역과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예요. 터키 동쪽까지. 그리고 시리아,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그 아래에 애굽까지. 그리고 카르타고도 넘어갔죠. 제 카르타고가 원래는 배로 오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삥 돌아서 저 알프스 산 쪽으로 해가지고 내려올 줄 아무도 상상 못했다는 거예요.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전쟁사에 나오는 위대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로마 제국은 주후 98년부터 117년 그때 땅이 제일 넓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27번 넘어가서 로마의 삼두 정치, 삼두라는 게 머리가 셋이에요. 지도자, 결정하는 최고 지도자가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을 가리켜 세 사람이 정치를 했다. 그래서 삼두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비인간적인 경기로 인해서 이 검투사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들이 정말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막 죽어가니까 우리가 왜 얘네들 때문에 죽어야 돼? 경기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아야 돼? 그래서 반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BC 73년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원로원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그 당시 장군인 폼페이 장군, 크라수스 장군이 나서서 이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반란 진압이 끝나니까 영웅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히 큰 실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만 가지고 하면은 원로원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원로원이 추대한 한 사람이 지명이 된 게 율리어스 시저.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가 지명이 돼가지고 가이사, 우리가 얘기하는 케사르지요. 케사르가 이제 그 사람이 삼두 정치의 인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백성들이 뭐 군사력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 사람, 폼페이 그리고 크라수스 장군, 이렇게 세 사람이.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 그리고 폼페이, 크라수스 장군, 이렇게 세 사람이 정치를 했다. 그래서 삼두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폼페이 장군의 업적과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폼페이 장군은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면 폼페이 장군이 BC 63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왕입니다. 아니 장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마사다 아세요? 마사다 가보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가보면 마사다에 가서 그 이스라엘의 특수부대는 마사다에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어떤 의식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최후 결전, 마지막까지 싸우는, 그걸 누구랑? 대로마 제국과 마지막까지 싸운 자리가 마사다예요. 그 마사다가 그랜드 캐년 같이 우뚝 솟은, 그리고 위는 평평해. 그래서 거기서 빗물 받아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막 전쟁하고 싸운 거예요. 마지막까지. 근데 폼페이 장군도 대단한 게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 둔더더기 같은 둔덕을 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리 대군이어도 들어가는 구멍이 한 길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뚫고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둔더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언덕 비슷한 걸 흙을 퍼다가 쌓았어. 그래가지고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여기로 올라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이 폼페이 장군이 프톨레미의 클레오파트라가 여왕으로 등극하고 이후로 가이사가 아프리카와 스페인 등지로 영토를 넓혀가며 실질적인 로마의 대통합을 이루고 로마를 대제국으로 발전시킨 건,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가이사가 폼페이를 죽이고 클레오파트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폼페이는 가이사에게 죽고 가이사는 또 대단한 일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아프리카 스페인 등지로 영토를 많이 넓히는, 그리고 로마를 통합하는 대제국을 이루는 장본인이 되지만 가이사도 자기의 충신인 브루투스에 의해서 BC 44년에 암살을 당합니다. 30번, 로마 제국이 패권 다툼으로 복잡할 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안티파터가 암살을 당하고 안티파터의 죽음으로 헤롯 가문은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이때 마카비 가문이 안티고누스 반란으로 잠깐 유다의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르티안이라고요. 여러분 파르티안은 페르시아의 후계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파르티안, 페르시아의 후계자들. 출몰로 인해서 헤롯은 외부의 적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지요. 내부의 적으로도 어려움을 받지요. 그래서 내부의 적인 안티고누스와 외부의 적인 파르티안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한 헤롯이 어디로 도망가요? 로마로 잠깐 도망가서 그곳에서 많은 공을 들였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로비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로비를. 로비를 많이 해가지고 정치적인 로비를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파르티안들은 유명한 게 파르티안 샷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활 쏘는 민족이었습니다. 활을 아주 잘 쏘는데 기마 궁수부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전차 부대죠. 움직이면서 막 그 대포를 쏘니까. 그러니까 막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는 거.
그리고 오면은 활 쏘고 도망가고, 오면은 활 쏘고 도망가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근접해야 칼싸움이 되는데 활로 싸우니까, 그리고 움직이면서 활을 쏘니까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쟁사에도 나오는데 파르티안 샷은 유명합니다. 32번 안티고누스가 차지한 유다 지역을 헤롯은 어떻게 다시 탈환하느냐. 로마로부터 후원을 받아요.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로마의 실세인 안토니우스의 도움으로 군대를 지원받아서 하스모니안 왕조 안티고누스를 치고 다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33번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 내용을 적어보라고 그랬는데, 자, 로마는 안토니우스를 통해서 수리아와 터키 등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자 가이사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는 두 사람의 연합을 위험하게 봤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를 친 거지요. 그래서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싸워서 연합군을 물리치고 로마의 정권을,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성경에 나오지요. 아구스도라고 나오는데 칙령을 내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정리하는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다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죠. 황제의 명령으로 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황제의 명령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황제의 명령을 지키고자 했을 때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황제를 통해 명령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때를 맞추어서 요셉과 마리아를 어디로 보내요?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도록 누구까지 쓴다? 로마의 그 시대에 그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다스리시고 쓰시고 역사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36번 예수님 탄생 시기를 언제로 추정하며 왜 오류가 생기게 되었는지 적어보세요. 여러분, 정확히 AD, BC로 나누어지는 게 맞는데, 원래 예수님의 어떤 그 생애 이 기록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탄생 시기는 약 BC 4세기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맞다 틀리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으로 안 봐요. 다른 역사적 근거를 둬서 그들은 따로 예수님 탄생 시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로 이제 지금은 굳어졌죠. 그래서 이런 오차가 생기게 된 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당시 로마 제국이 연호를 사용하는 문제로 인해서 혼란케 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학설이 가장 이제 설득력 있는 학설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황제 당시에 즉위연대를 기원으로 하는 마르티르라는 연호를 사용했는데, 그는 기독교를 매우 심하게 박해했던 왕이기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에
왕의 연호를 부활절 연대 계산에 사용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예. 그래서 로마가 이 사람이 너무 핍박이 심한 사람이니까, 예? 이 사람이 만든 이 마르티르라는 연호를 쓰는 걸 싫어해서 부활절 연대 이제 계산을 할 때 이후에 왕의 연호를 가지고 부활절 연대 계산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했는데, 당시 로마의 수도원장이고 대학자인 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이름도 힘들죠. 로마 제국의 기원 연도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 연구하였고, 그 결과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로마 제국 건국으로부터 754년 후였음을 발견했는데, 계산 착오, 여기서 이제 계산 착오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학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54년 주후 1년으로 계산하여서 후대 학자들은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잘못 계산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과 고대 문헌을 자세히 연구한 후에 예수님은 적어도 BC 4년 이전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계산상의 착오가 분명하지만 또 이미 오랜 시간, 여러분 만약에 계산을 바꿔, 그러면 역사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그걸 다 바꿔야 돼. 그걸 고친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많이 있어요. 원래는 자장면이에요. 근데 짜장면도 표준화된 거 아세요? 그래서 자장면을 써도 되고 짜장면이라고 써도 돼. 그게 사람의 이 언어, 표준화, 일반화의 무서운 힘이죠. 사람들이 쓰는 걸 그러니까 그냥 일반 언어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레아. 그래서 요단 동편 땅은 베레아와 데가볼리.